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근대 교육의 등장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이 근대 시기에 일본, 중국, 청, 조선으로 나눠서 어떻게 근대 교육이 발전하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교과서 읽고 앞부분 근대 교육의 등장 읽고 일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들어 서양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동아시아사에서는 사회 발전을 이루려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갔다. 그러자 정부와 민간에서는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서양식 학교를 세워 서양 학문을 가르쳤다. 그 결과 백성들이 근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점차 확대되었다. 자, 이렇게 서양식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교육제도를 개편한, 이제 교육도 근대화돼가는 과정이에요.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우리 배웠죠? 1868.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1870년대에 소학교가 의무교육이 됩니다. 소학교가 의무교육. 모든 어린이는 6세가 되면 소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였다. 이게 의무교육 됐다는 거예요. 소학교를 굳이 하자면 지금의 초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가 벌써 의무교육이 됐어요. 1870년대. 우리나라는 이때 흥선대원군 시기였어요. 심지어 남녀공학이었어요. 엄청 교육 부분에서 진보적이고 빠르죠? 발전이 빠르죠? 그리고 1870년대에 대학까지 설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등교육기관인 도쿄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교육체제 학제가 소학교, 여기에다 써놓을게요. 소학교, 다음에 중학교, 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갔어요. 학제.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자면 중고등학교를 중학교로 합쳐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소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눴는데 이 벌써 1870년대에 일본은 이 소학교가 의무교육화되고 고등교육기관이 대학교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교육이 발달해서 이 이후에 어쩌면은 일본이 서양 열강과 바의 도움을 같이 하는데 이 교육의 발달이 도움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에서는 다음은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에서는 이 근대적 교육을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서 하게 돼요.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서,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1898년에 변법자강 운동을 하던 시기 전후로 등장한 게 근대적 학제로 소학당, 중학당, 대학당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처럼 중국은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청나라는 소학당, 중학당, 대학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경사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경사대학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사대학당이 이후에 베이징 대학이 되게 됩니다. 여기 1889년 국자감을 대체할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량치차오가 변법자 운동한 사람이죠. 무술변법 운동. 일본 대학의 체제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1902년 경사대학당이 교육학원이 오늘날 베이징 사범대학교로 떨어져 나갔고 중화민국 성립의 수반에 국립 베이징 대학의 모체가 되는 게 경사대학당입니다. 그 다음 한국 중요하죠. 한국의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표. 한국의 교육 방침은 시기가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엔 갑오개혁 이후가 나와 있는데 한국의 근대 교육은 갑오개혁 이전이랑 갑오개혁 이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갑오개혁 이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895년 2차 갑오개혁 시기. 2차 갑오개혁 시 1895년 18
2차 가복 개혁 시기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 발표 고종이.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가보개혁의 영향으로 신분제가 폐지돼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왜냐면은 과거제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과거제는 이때 당시 뭐 양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신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과거제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흐름을 쓸게요. 신분제 폐지 X. 이거는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는 과거제가 없어지는 걸로 이어지게 되고, 또 과거제를 보기 위해서 이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들 또는 과거제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 성균관이란 말이에요. 이 성균관도 폐지됩니다. 연쇄의 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성균관도 폐지. 그럼 성균관에 가기 위한 그 안에 그 밑에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겠죠? 그 교육기관들 역시 다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분제 폐지는 이렇게 많은 연쇄작용으로 많은 변화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성균관이 없어지고 그 밑에 많은 교육기관이 없어지니까 그걸 대체할 교육기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 교육 개혁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발표한 게 교육입국조서입니다.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은 지식이 개명한 국가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발전하였다. 교육입국조서의 내용 이 밑에 여기 나오네요.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응시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개명하였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거죠. 백성의 지식이 개명하였다. 지식의 개명함은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짐이 임금과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 교육에는 또한 그 방도가 있으니 허명과 실용,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혀서 고인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에 어두운 자는 문장이 고금보다 뛰어나더라도 쓸모가 전혀 없는 서생이다. 이제 나는 교육하는 강령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서양식 근대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근대교육 학제를 우리나라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게 한성사범학교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한성사범학교. 여기 나왔고. 한성사범학교라는 게 등장하는데, 한성사범학교는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사를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범학교. 여러분 혹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은 사범대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사범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교육 학제를 소학교, 그리고 광무개혁 시기에 중학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학교와 중학교. 광무개혁 소학교는 이때 나오게 되고, 이 교육입국조서 발표하고 나오게 되고, 중학교는 광무개혁 시기에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 지금 다 일본도 대학교 있고 중국도 대학당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으로 처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늦음을 알 수 있죠. 이 정도 근대 교육의 등장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듣고 교과서 한번 읽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또 이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